자, 심리학 개론 제7장 행동의 신경생리학적 기초. 자, 들어가기 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생득적 지식을 얘기했고 마음과 신체는 분리된 것,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봤다. 이와 마찬가지로 르네 데카르트도 생득적 관념의 존재를 인정했고 분리된 마음의 사후 존재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분리된 마음이 어떻게 신체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경통로, 반사행동을 유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했다. 다윈도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르네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어떤 생득적 관념, 생득적 지식, 마음과 신체의 분리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스트레스와 면역 시스템. 이 면역 시스템에는 신경계, 내분비계, 연령, 영양, 유전, 체온,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스트레스 면역 시스템과 관련해서 림프구와 대직세포를 잠깐 보면, 비림프구는 이제 골수에서 대박테리아 항체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박테리아, 세균과 싸우는 항체를 방출하는 게 이제 B림프구, 골수에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림프구는 흉선, 그러니까 가슴, 림프절, 여기에서 이제 T림프구가 생성되는데, 이 흉선과 림프절에서 생성되는 이 T림프구는 대암세포, 바이러스, 이물질을 공격하는 림프구가 되겠다. 이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공격하는 게 이제 T 림프구가 되겠다. 다시 림프구, 골수에서 나오는 B 림프구, 이거는 박테리아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T 림프구, 이거는 흉성과 림프절에서 생성되는데 암세포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 그리고 이물질도 공격하고, 이러한 면역 시스템이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 림프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관절염이라든가 알레르기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면역 시스템이 과소 반응, 약해져 버리면 이 바이러스라든가 암세포가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여성의 면역력이 좀 강한 편인데, 이 너무 강하게 되면 신상성 낭창, 루푸스 불가리우스, 이 일종의 그 피부 결핵인데, 흔히 이제 북유럽 청소년기 여성에 흔한데, 좁쌀 크기 궤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심상성 낭창이라든가 다발성 경화증, 그러니까 두뇌라든가 척수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화, 이렇게 되면 이제 언어장애도 오고 다리 근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정신력이 황폐해지며 안구증탕의 증상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심상성 낭창이나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은 자기 공격적 질병이라고 하고, 면역력이 너무 강하면 이러한 질병에 걸리기가 쉽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각성된 투생, 도피 반응을 촉발시켜서 질병과 싸우고 있던 면역 시스템의 에너지를 근육과 두뇌로 돌리게 하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여버린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게 되면 그 면역 시스템의 에너지를 근육과 두뇌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고, 그래야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여버리게 된다. 이 스트레스와 에이즈와의 관계에서 볼 때 주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로 출해되는데, 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e Deficiency Virus라고 해서 HIV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에 의해 에이즈가 걸리게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각성, 동기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다시 삶의 활력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외부 위협에 투쟁 혹은 도피하는 데 쓸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
마음과 신체의 상호작용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론이 되겠다.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각된 제어감이란 게 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지위가 상관 반비례적이다. 반비례적이다. 스트레스와 경제적 지위. 그러니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고, 신장 질환, 호흡기 질환, 유아 사망, 저체중 출산, 흡연, 폭력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 참고로 사회적 지위는 반비례할 수도 있고 비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비비원숭이 같은 경우 그 자신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도 많다. 자, 행동은 신경생리학적 기초. 신경계의 정보처리 원인과 과정. 잠깐 보면 여기서는 이제 뉴런하고 뉴런 간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자, 신경계의 정보처리 원리와 그 과정. 인간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여타의 동물과 달리 이성적 동물이라 일컬어지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 본성에 관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히 이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한 실마리는 뇌로부터 풀어나갈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뇌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뇌가 죽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그동안 인간의 뇌에 관한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있어 왔고 뇌의 기능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간의 뇌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미지의 영역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신경생리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계 (nervous system)과 뇌분비계 (endocrine system) 이 두 가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 신경계와 뇌분비계. 이 뇌분비계는 이제 신체의 느린 화학적 의사소통을 하는 곳인데 호르몬을 혈관에 분비하는 일련의 뇌분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쨌든 이 신경계는 신경흥분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고 뇌분비계는 혈류,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화학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떠한 자극에 대해 반응하기까지의 신경계의 정보 처리 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수용기의 피부, 감각신경 말단, 감각 뉴런,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시냅스, 신경세포체가 다시 연합 뉴런으로, 그 다음에 다시 신경세포체로, 그 다음 운동 뉴런, 운동신경 말단, 반응기 근육, 다시.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오게 되면 수용기가 있는데 피부에 이것이 그 자극을 받아서 감각신경 말단으로부터 감각 뉴런을 통해 신경세포체, 그다음에 시냅스, 신경세포체, 그다음에 연합 뉴런, 그다음에 신경세포체로 다시 가고, 그럼 운동 뉴런, 운동신경 말단, 그다음에 반응기 근육에서 수출된다. 이 자극 정보는 감각 수용기를 통해 감각 뉴런을 거쳐 중추신경계, 그 뇌와 척추인 중추신경계로 들어가게 되고 운동 뉴런을 거쳐 근육 또는 분비선으로 반응을 내보내게 됩니다. 신경계의 정보 처리 과정에는 응급 통로와 우회 통로가 있다. 예를 들어 무서운 장면을 목격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와 같은 갑작스러운 불안에 접하게 되면 불안에 대한 뇌의 반응은 뇌의 편도체로 곧바로 정보를 보내는 응급 통로와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우회 통로가 있다. 응급 통로의 경우는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제 몸의 여러 곳에 한꺼번에 신호를 보내서 그 결과 손에 땀이 나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는 등 불안 반응이 즉시 생긴다. 이 과정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지 의식도 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다. 반면 우회 통로는 감각 정보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뇌의 시상을 거쳐서 정보를 분석하는 뇌내 피지를 거쳐서 전두엽순으로, 그러니까
뇌의 시상, 그 다음에 대뇌 피질, 그 다음 전두엽, 이 순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시상, 피질, 전두엽. 이 대뇌 피질에서 정보를 분석해서 불안 반응이 정말로 필요한지 판단하여서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두엽으로 정보를 보내서 몸에 불안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면 편도체에 불안 반응 신호를 보낸다. 다음 뉴런. 뉴런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 뉴런 수백만 개, 운동 뉴런 역시 수백만 개, 간 뉴런 수천억 개. 간 뉴런이 더 훨씬 더 많은데 이 감각 뉴런은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 신경계가 있는 자율신경계에 있는 것이 감각 뉴런이고 체신경계에 있는 것이 이제 운동 뉴런.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에 있는 중추신경계에 있는 뉴런이 간 뉴런이 됩니다. 이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뉴런인데 모든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됩니다. 그 뇌의 1000억 개.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로서 세포체, 수상돌기, 덴드라이트, 그 다음에 축색. 수상돌기는 듣고 축색은 말하는데 하여튼 세포체, 수상돌기, 축색 이것으로 구성됩니다. 신경계의 정보 전달은 뉴런이 담당하는데 뉴런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그리고 처리한 그 정보를 축색을 거쳐 시냅스를 건너 다른 뉴런 분비선 근육, 그러니까 다른 뉴런 분비선 근육으로 전달합니다. 뉴런이나 분비선이나 근육으로 전달합니다. 각각의 뉴런은 또 다른 뉴런과 수천 개 이상의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 뉴런과 연결이 없는 곳의 뇌는 활동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뉴런이 안정 상태에 있을 때 세포막의 밖은 양이온, 안은 음이온 상태, 안정전이가 되겠는데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 신경충격, 활동전이라고 하는데 축색을 따라 전달되는 전류를 활동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충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보가 일정한 역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신경충격, 즉 활동전위는 세포막 채널을 통해서 양이온이 들고 남에 따라서 생성되는 것이 이제 활동전위가 되겠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뉴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뇌는 뉴런과 교질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교질세포는 뉴런의 물질대사에 관계가 있고 정신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뉴런은 세포체로부터 많은 돌기, 그러니까 수상돌기와 축색을 내어서 복잡하게 기능적 연결을 이루고 있다. 인간의 정신활동에 관계하는 뉴런은 약 140억 개 정도가 되고 서로 간의 기능적 연결, 즉 시냅스의 발달이 곧 뇌의 발달로서 연락 상황이나 그 연락을 중개하는 뉴런의 활동 상황이 뇌의 활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 뉴런의 구조를 잠깐 보면 수상돌기,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 세포체 안에 이제 핵이 있고 쭉 뻗어나온 축색돌기, 그 다음에 축색돌기 끝에 다시 신경 말단이 있는데 여기서 수초가 있는데 이 그 축색돌기 부근에 수초, 미엘렌센스라고 여기서 뉴런의 축색을 덮고 신경 충격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수초이다. 근데 이 수초가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경 충격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초인데 이것이 퇴화를 하면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축색 종말에서는 이제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고 축색 엑선은 세포체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뉴런이나 근육이나 뇌분비선, 다른 뉴런, 근육, 뇌분비선으로 전달한다. 즉 활동 전위를 전달하는 것이 축색인 것이다.
이 뉴런은 탈분극화. 이거 처음에 이제 안정전일 때는 분극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 탈분극화라는 것과 불응기 이 두 가지의 전기 화학적 처리 과정 이 초당 1000번 그러니까 1초에 1000번 발생한다. 이 탈분극화는 풍분할 때 양전화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것이 탈분극화 그리고 depolarization. 불응기는 흥분할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나트륨 이온을 방출하는 단계가 되겠다. 그러니까 안정전일 때는 한쪽은 마이너스 음전이 바깥쪽은 밖은 양이온 안정전일 때는 근데 불응기에는 흥분할 준비를 하는 단계. 다시 탈분극화는 흥분할 때인데 양전하의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는 단계가 탈분극화. 안정전일 때는 분극 상태. 인간의 뇌 발달은 일반적으로 12세, 12살 정도 되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때가 형식적 조작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하여튼 12살 정도 되면 뇌 발달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인은 어렸을 때 만들어진 뇌의 구조를 재활용하는 시기다. 따라서 뇌 발달이 끝나기 전에 가능한 한 뉴런과의 연결을 많이 만들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경험시키고 오감각을 통한 풍부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의 뇌는 학습한 만큼 뉴런 간의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기존 연결의 강도를 강하게 한다. 뉴런 간의 연결이 많은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선택의 폭도 넓고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답을 할 확률이 높다. 뇌 발달의 가장 나쁜 것이 늘 같은 상황을 반복 경험하는 것이다. 동일한 의견과 방법을 요구하는 무조건식의 암기 방법이 대표적으로 뇌 발달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제한적인 뉴런 간 연결성을 가진 아이는 어떤 문제에 대해 지극히 평범한 해답만 생각해낸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기억 중추의 손상으로 뉴런이 가지벗기를 하지 못하여 시냅스 수는 감소하고 정보 처리 능력도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뉴런들이 다른 뉴런들과 시냅스 연결을 형성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의 시냅스를 유지한다. 미성숙한 뇌의 뉴런 간 연결은 세 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친다. 첫째, 신경섬유들은 가지를 뻗어서 닿을 곳에 신호를 투사한다. 눈에서 나오는 신경섬유들은 뇌의 뒷부분에 있는 주시각 대뇌 피질로, 귀의 달팽이관에서 나온 신경섬유들은 청각 대뇌 피질로 투사됩니다. 둘째, 서로 연결할 곳에 닿은 신경섬유들은 가능한 한 많은 뉴런 간 연결을 위해 가지를 만든다. 첫 두 단계는 유전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인간이 비슷한 뇌 구조를 갖는 이유이다. 셋째, 성장 환경에 따라 뇌의 발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 발달 기간으로 알려진 결정적 시기에 사용하지 않는 뉴런 간 연결은 끊어지고 사라져버린다. 생후 4에서 12주 사이의 어린 고양이의 왼쪽 눈을 며칠 동안만 이렇게 가려 놓으면 왼쪽 눈과 시각 대뇌 피질 간의 뉴런 연결이 모두 사라져버려 얼마 뒤에는 그 영역을 오른쪽 눈과 연결된 뉴런들이 차지해버린다. 비슷한 현상이 인간의 뇌에서도 일어나는데 모든 어린이는 어떤 언어라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따라서 어떤 언어라도 쉽게 유창하게 배울 수 있는 반면에 성인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만약 뇌 성장 기간에 뉴런 간에 연결된 가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지들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뉴런 간의 정보 전달. 그 흥분의 전달을 보면 축색돌기, 축색종말, 그 다음에 시냅스, 수상돌기. 시냅스를 하는 곳에 이제 다른 뉴런이나 분비선 근육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중추신경계, 축색다발, 근육 내분비선 감각기관. 자, 뉴런 간 정보 전달. 축색돌기가 세포로부터 오는 정보를 상호 연결되어 있는 뉴런에
전달하거나 근육이나 분비선이 활동하도록 지시한다. 다시 축색돌기가 세포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상호 연결되어 있는 뉴런에 전달하거나 근육이나 분비선이 활동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니까 축색돌기가 지시하나 축색돌기의 다발을 신경이라고 하며 모든 뉴런의 축색돌기 끝에 축색종말 또는 시냅스 혹이 있으며 이 축색종말은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 또는 세포체와 시냅스하게 된다. 다시 축색종말은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 또는 세포체와 시냅스하게 된다. 이 시냅스는 36개월까지 필요 시냅스의 150%에서 200%를 생성하는데 10살 정도가 되면 그 밀도가 최대가 된다. 어쨌든 뉴런과 뉴런의 수용기 부위 시냅스에는 아주 좁은 시냅스 공간이 있는데 시냅스 클라우트, 시냅스 갭 신경 흥분이 축색 종말에 도달하면 이곳에 있는 시냅스 낭이 터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 (Neurotransmitter Substance)가 분비되어 시냅스 틈을 건너 시냅스 후막에 있는 수용기, 다른 뉴런의 수정돌기, 세포체, 뇌 분비선 이런 것에 결합해서 뉴런과 뉴런 간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 시냅스를 할 때 보통 세로토닌과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자, 세로토닌과 아세틸콜린이 시냅스를 할 때 분비가 된다. 여기 신경 전달 물질 크게 5가지,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세틸콜린계, 아세틸콜린이 있고 두 번째 모나민계가 있는데 모나민계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 쾌와 관련된 거고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 에피네프린은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노르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자, 다시 모노아민계의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아미노산계에는 글루타민산, 가바. 가바는 감마 아미노낙산 혹은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이라고 해서 그 약자를 이제 가바, 감마 아미노낙산,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 가바라고. 다시 아미노산계에는 글루타민산과 가바, 펩티드계에 엔돌핀, 피물질, 뉴로펩티드. 다시 펩티드계에 엔돌핀, 피물질, 뉴로펩티드, 펩티드. 퓨린계에 아데노신과 ATP.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가 트리플, 아데노신과 ATP 두 가지가 퓨린계야. 그 다음에 기체로 일산화 질소가 발생합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계, 모노아민계의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아미노산계의 글루타민산, 가바, 펩티드계의 엔돌핀, 피물질, 뉴로펩티드, 퓨린계의 아데노신, ATP, 기체의 일산화질소. 자, 신경 전달 물질. 모든 뇌의 활동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시냅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모든 행동은 화학적, 전기적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는 전기적 충격으로 뉴런을 따라 전달되고 화학적 신경 전달 물질 (Neurotransmitter Substance를) 통해 시냅스를 통과한다. 동물의 뇌는 자신이 원하는 자극이 없으면 침묵하다가 자극이 주어질 때 특수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수십 종이 있다. 특정 뉴런은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데 서로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은 행동의 다른 측면을 통제한다.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은 수용기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
승분시키고 발화하기 쉽게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은 그 반대의 작용, 그러니까 발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엔돌핀은 뇌에서 통증 정보의 전달을 억제하는 것이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속에서 화학적으로 파괴되거나 시냅스 낭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하여 이제 시냅스는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 정신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은 시냅스에서의 화학적 작용을 방해하여 시냅스 부위의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하게 하거나, 또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기를 막아버리든가, 아니면 역할을 다한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와 파괴를 막는다. 이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로는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노에피네프린, 엔도르핀 등이 있다. 도파민은 운동 조절에 관여하여 도파민 분비가 적으면 파킨슨병, 운동 조절과 관련된 뉴런의 축삭이 점진적으로 죽어서 나타나는 질환인 파킨슨병. 이제 도파민이 너무 과하면 정신분열증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진정제로 쓰이는 클로르프로마친, 이거는 이제 진정제로 쓰이는 건데, 이것은 도파민의 활동을 억제한다. 이 도파민은 학습, 주의, 정서, 쾌, 도취감, 공격성, 창조성, 이런 것과 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다. 이것은 중뇌에서 대뇌 피질과 변연계로 투사를 한다. 다시, 도파민은 중뇌에서 대뇌 피질과 변연계로 투사를 한다. 이 도파민은 인간이 쾌락을 느낄 때, 그러니까 보상, 즐거움, 이런 정적 경험에 관여를 하는데, 이 쾌락을 느낄 때 분비가 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일 과다 분비가 되면 환각과 과대망상이 나타나며 특정 자극,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든가 마약, 이런 것에 대한 욕구와 충동이 강해진다. 중독 환자들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도파민 분비 체계가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의 경험도 도파민 분비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갓 태어난 생쥐를 일주일간 하루 3시간씩 어비한테서 떼어놓으니까 도파민 분비 체계가 엉망이 되었다.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유대 관계가 강할수록 성인이 된 뒤 중독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주장한다. 영국 캠브리지대 심리학과 바바라 사키안 교수 연구진이 기업의 최고 책임자와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CEO가 중간 관리자보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충동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태도에는 뇌 속의 도파민 호르몬이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이나 징벌이 따르는 결정에는 뇌의 감정 중추가 관여를 하며 도파민 호르몬이 많을수록 충동적 결정을 한다. 이전 실험에서도 약물로 도파민 수치를 높이게 되면 이 투자 게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 다음 세로토닌,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조절하는데, 세로토닌,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조절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수면, 체온 조절, 기분 변화, 충동성, 그러니까 각성이지, 배고픔, 이런 것에 관여한다. 다시, 세로토닌은 수면, 체온 조절, 기분 변화, 충동성, 즉 각성, 배고픔, 이런 것에 관여한다. 이 세로토닌이 과다 분비되면 욕구가 만족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지를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하기 쉽다. 폭식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식욕 억제제 리덕스는 세로토닌 분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LSD, 애시드와 같은 향정신성 약물은 세로토닌 시냅스에 작용을 해서 환각,
그다음에 흥분을 일으킨다. 이 시냅스에서 세로토닌과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데 어쨌든 LSD와 같은 향정신성 약물은 이 세로토닌 시냅스에 작용을 해서 환각 그리고 흥분 이런 것을 일으킨다. 참고로 프로작이라고 항우울제가 있는데 이것은 세로토닌을 분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프로작이게 됩니다. 항우울제. 참고로 환각제는 세로토닌 뉴런의 활성화를 연장함으로써 뇌에 작용을 한다. 다시 환각제는 세로토닌 뉴런의 활성화를 연장함으로써 뇌에 작용을 한다. 다음 아세틸콜린 운동 뉴런에서 근육으로 다시요. 아세틸콜린은 운동 뉴런에서 근육으로 분비가 되며 뇌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이 아세틸콜린이다. 이것은 운동 뉴런과 근육 간의 연결 메신저에 해당하며 골격근과의 시냅스에서 방출이 된다. 다시 운동 뉴런에서 근육으로 분비가 되는데 즉 골격근과의 시냅스에서 방출되는 것이 아세틸콜린입니다. 뇌에서도 발견되고 운동 뉴런과 근육 간의 연결 메신저가 바로 아세틸콜린이다. 호흡과 걷기, 말하기, 기억력, 근육, 학습, 수면 단계 통제. 다시 호흡, 걷기, 말하기, 기억력, 근육, 학습, 수면 단계 통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아세틸콜린이 과소분비,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나오면 근육마비, 호흡정지, 기억장애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 병을 초래할 수 있고 너무 많이 분비되면 과흥분으로 인한 경련 그리고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경가스는 이 아세틸콜린에 작용하는 것이다.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개발된 신약들은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올려줌으로써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적게 나오니까 이제 치매 현상을 일으키는 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 초기 치매일 경우 진행 속도를 1, 2년 정도 늦추고 4명 중에 1명꼴로 기억력도 조금 좋아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럼 노에피네프린 이거는 노르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는데 동기와 정서에 관여한다.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로 사는 다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되는 것이 노에피네프린이 되겠다. 동기와 정서에 관여를 합니다. 특히 각성, 그러니까 흥분이지. 각성과 관련된 신경계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 노르 아드레날린, 노에피네프린이 됩니다. 코카인, 암페타민과 같은 약물은 노에피네프린 분비를 증진시켜서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코카인, 암페타민과 같은 약물은 노에피네프린을 증진시켜서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근데 이 노에피네프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분이 울적해진다. 정서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엔도르핀, 쾌, 정적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몰핀, 아편과 같은 효과를 지닌 뇌 자신의 아편 물질이 바로 엔도르핀인데 통증을 감소시키고 쾌와 같은 정적 강화를 촉진한다. 기분이 좋으면 엔도르핀이 생성된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침은 엔도르핀을 방출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럼 가바, 감마 아미노낙산,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이라고도 하는 이 가바는 아미노산계에 해당하는데 주요 억제 신경 전도 물질입니다. 억제. 근데 이 억제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되면 근육 경련이라든가 떨림, 불면증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 이 글루타메이트는 글루탐산 혹은 글루타민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아미노산계에 해당하고 기억에 관여하는 1차적 흥분성 전도물질입니다. 다시 글루타메이트는 기억에 관여하는 1차적 흥분성 전도물질입니다. 따라서 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흥분성 전달 물질이 바로 글루타메이트인 것이다. 근데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많으면 두뇌를 과잉 흥분시켜서 편두통, 그 다음에 경련 이런 것도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 펩티드계에 이제 엔돌핀, 피물질, 뉴로펩티드 이게 있고 퓨린계에 아데노신 ATP가 있고 기체에 일산화질소, 기체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중독성이 있어서 일산화질소는 너무 많으면 중독성을 일으키고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다. 두 번째,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과 말초신경계, Periphe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 Spinal Cord하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 Somatic Nervous System과 자율신경계, Autonomic Nervous System. 다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 부교감, 그러니까 Sympathetic Nervous System, 교감신경계, Parasympathetic, 부교감,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다시 이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는데 다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교감, 부교감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뇌를 보면 뇌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담당하는데 단순한 행동에서부터 고도의 정신작용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행동은 뇌의 통제를 받는다. 이제까지 뇌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 뇌의 신비가 속속 밝혀지고 있긴 하지만 미지의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새로 태어난 동물이나 인간의 뇌는 미완성 상태이다. 어린이는 성인과 비슷한 수의 뉴런을 갖고 있을지라도 뉴런 간의 연결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다. 신생아의 뇌 무게는 400g 정도고 성인의 뇌 무게는 남자가 1400g, 여자가 1250g 정도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1.4kg, 여자가 1.25kg. 인간의 뇌세포는 나이가 들에 따라 조금씩 파괴되는데 뇌세포는 여느 세포와는 달리 한번 파괴되면 재생되질 않는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에 반박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머리가 크면 머리가 좋을까? 아인슈타인의 뇌는 사후에도 많은 과학자들을 매료시켰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아인슈타인 뇌 연구에 대한 논문들은 천재성의 원인이 뇌의 크기나 무게가 아니라 구조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성인 남자 평균 뇌 무게인 1400g보다 가벼운 1230g에 불과했지만 신경세포에 영향을 공급하는 신경아교세포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뇌의 무게나 대뇌 방구의 표면에 주름이 많고 적음, 이 지능이나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뇌는 다양한 정신활동을 만들어낸다. 뇌는 각각 다른 기능이 있는 고유한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 예로서 환지증 환자를 들 수 있다. 이 환지증이란 사지가 절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한다. 뇌는 몸의 이미지를 감각을 통해 알아내는데 사지는 손상을 입었지만 뇌는 손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뇌에서 사지를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지 증상은
신체 각 부분의 감각이 뇌 속의 고유한 영역과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언어 영역의 손상인 실어증, 그리고 음악 감상 기능의 손상인 실음악증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상된 특정 영역의 기능에만 문제가 있을 뿐 다른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최근 언어 영역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실어증을 막기 위해 환자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한 예가 있다. 즉, 수술 도중에 말하기 영역을 약한 전류로 자극하면서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말하도록 하거나 간호사와 계속 대화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머릿속의 감각이 살아있어서 말하기 영역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848년 미국 버먼트의 철도공장 현장에서 게이지라는 젊은이가 폭발사고로 1m 정도의 쇠파이프가 머리를 관통하여 뇌의 왼쪽 전두골 피질 프론탈 코텍스까지 뚫리는 사고를 당했다. 뇌의 왼쪽 전두골 피질. 이 전두골 피질은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부분으로 이 게이지는 그 사고로 상당 부분을 파괴당했다. 사고 후 몇 개월 치료를 받고 귀가한 뒤 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참을성이 없어졌고 늘 불평했으며 변덕스럽고 주의가 산만해져 실행하지도 못한 유치한 계획을 짜곤 했으며 12년 후에 사망했다. 이러한 성격 변화는 차가 부딪힐 때 전두골 피질 손상이 많은 교통사고 환자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전두골 피질이나 편도선, 아미그달라 혹은 편도체라고도 하는데, 아미그달라는 편도선,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 편도선, 시상하부, 그다음에 전두골 피질과 같은 영역에 주는 변화나 자극은 사람들의 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고양이나 쥐의 시상하부에 전기 자극을 주면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경막 영역, septal area, 경막 영역에 자극을 주면 오르가즘과 같은 매우 유쾌한 기분을 느낀다. 그래서 쥐의 시상하부, 이 시상하부는 손상을 입게 되면 신진대사라든가 수면, 정서 반응에 지장을 주게 된다. 다시, 시상하부가 손상을 입게 되면 신진대사, 수면, 정서 반응 이런 데 지장을 받게 된다. 어쨌든 전기자극을 주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여러 기능이 어우러진 불확실한 영역 또한 많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뇌의 음악을 관장하는 영역이 손상된 실음악증 환자의 경우 음악을 들으면 인식은 되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다거나 수십 번 들어도 언제나 처음 듣는 것 같다거나 음악의 분위기, 그러니까 슬프다거나 기쁘다 같은 이런 분위기는 정상적으로 느끼는 등 이러한 현상들은 음악 감상도 뇌의 물리적 활동임이 분명하긴 하지만 뇌의 여러 부분이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기능할 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세한 뇌혈관 손상, 음주, 흡연 등은 뇌세포 파괴를 촉진한다. 충격이나 동맥경화 등으로 뇌혈관이 미세하게 손상이 되면 그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부위의 뇌세포가 파괴된다. 알코올은 그 자체가 뇌세포를 파괴하지만 비타민 결핍증을 유발해서 2차적으로 뇌세포를 파괴하기도 한다. 그 밖에 약물 중독이나 갑상선 질환 등으로 뇌세포가 파괴될 수 있다. 이 뇌 손상으로 생기는 질병으로는 치매하면은 아세틸콜린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호흡이나 걷기, 말하기, 기억력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뇌손상으로 인해서 치매 그리고 파킨슨병, 이 도파민이 부족할 때도 파킨슨병에 걸리는데
어쨌든 이런 특정 부위의 뇌세포가 집중적으로 파괴된 결과가 치매하고 파킨슨 병이 되겠다.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받게 되면 뇌량과 해마, 외형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해마의 발달을 저해하여 기억력 저하를 가져오며 다중인격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뇌의 노화와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으며 비타민 B, 비타민 E, 엽산 이런 것도 뇌의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뇌 활동을 게을리하면 정보가 지나가는 통로, 즉 축색이라든가 수상돌기 이런 게 위축되어서 기억을 방해하게 된다. 뇌는 위치에 따라서 전뇌, 중뇌, 후뇌로 나눌 수 있다. 전뇌는 다시 대뇌 피질, 기저핵, 변연계가 있는 종뇌와 시상, 그리고 시상하부가 있는 간뇌, 그리고 중뇌계와 중뇌피계가 있는 중뇌로 나뉘고, 후뇌는 소뇌와 교뇌로 구분되는 후뇌와 그 다음에 연수라고 불리는 이 수뇌로 나뉜다. 다시. 자, 뇌는 위치에 따라서 전뇌, 중뇌, 후뇌로 나뉘는데, 전뇌는 종뇌, 간뇌. 종뇌는 대기변, 종대기변, 그러니까 대뇌 피질, 기저핵, 변연계. 종대기변. 간뇌는 시시, 시상과 시상하부. 그 다음에 중뇌는 중뇌계와 중뇌피계. 그 다음 후뇌는 후뇌와 수뇌. 그러니까 후뇌의 소뇌와 교뇌, 수뇌의 연수. 이 교뇌와 연수를 합쳐서 뇌간이라고 한다. 다시. 종대기변, 간시시, 중중중, 후후수. 다시. 종대기변, 간시시, 중중중, 후소교수. 여기서 시상은 탈라머스라고 피질의 감각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피질의 응답을 소뇌와 연수로 전달한다. 다시 시상은 피질의 감각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피질의 응답을 소뇌와 연수로 전달한다. 그리고 시상하부는 먹기, 마시기, 체온 조절과 같은 신체 보존과 관련되어 있고 뇌하 수체를 통해 뇌 분비계를 지배하며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시상하부. 종대기변, 간시시, 중중중, 후소교, 수연. 수연의 연수. 첫 번째 전뇌. 정신활동을 영위하는 신경세포는 대뇌 피질 속에 층을 이루고 배열되어 있다. 감각수용기로부터 입력된 정보는 대뇌 피질의 감각투사 영역에 등록되고 이에 대한 반응은 운동 영역에서 시작되어 여러 근육과 선으로 전달된다. 각각의 감각을 통해 입력된 정보는 대뇌 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합 영역에서 연합이 되는데 이 연합 영역은 사고, 학습, 기억, 말하기 등과 같은 모든 고등 정신과정에 관계된다. 따라서 연합 영역이 손상된 사람은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때 심한 장애를 나타낸다. 대뇌 피질, cerebral cortex. 대뇌 피질은 대뇌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말하며 사고, 판단 등 고도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전두엽, 프론탈 로브, 두정엽, 파리에탈 로브, 후두엽, 옥시피탈 로브, 측두엽, 템포럴 로브. 자,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으로 나뉜다. 이 전두엽은 연합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근육의 운동을 통제하는 1차 운동 피질이 있다. 섬세한 운동을 통제하며 개인의 성격, 사회적 활동, 취향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 전두엽.
따라서 이 전두엽이 손상될 경우 감정 조절이 어렵고 심각한 성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뇌세포가 전두엽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뇌질환에 걸릴 경우 병이 진행될수록 개인의 성격, 창의력 등의 변화를 가져와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가 하면 간혹 이전에 전혀 몰랐던 능력, 그림이나 저술 분야에 있어서 타고난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병이 심해지면서 서서히 없어진다.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복잡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배열해서 하는 능력, 여러 가지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맥락을 파악하고 복잡한 상황에 알맞은 것을 가려내는 능력,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이나 간섭하는 것에 대해 대항하는 능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그 다음에 두정력. 촉각과 신체 위치에 대한 감각에 관련하는 체감각 피질이 이 두정엽에 있는데, 그래서 신체 대부분의 촉각, 신체 부위들의 위치, 움직임과 같은 신체 지각을 담당하는 곳이 두정엽이다. 만일 이 두정엽이 손상되면 손상된 쪽의 반대쪽 신체를 지각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두정엽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필요한 입체, 공간적 사고, 그리고 인식, 그리고 계산 및 연상 기능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다시 두정엽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필요한 입체, 공간적 사고와 인식 기능, 계산 및 연상 기능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이 두정엽의 발달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퍼즐 게임, 도형 맞추기, 관련 숫자 및 언어 맞추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단순 계산식의 수학 공부보다는 연상과 추론이 동원되는 수학 교육이 좋다. 이는 단순 계산 시에는 뇌의 일부만이 동원되지만 여러 가지 원리를 이용하는 연상이나 추론, 실험, 관찰은 뇌의 많은 부분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후두엽, 뒤통수엽이라고도 하는데, 이 후두엽은 시각 중추가 있는 곳으로 눈을 통해 입력되는 시각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1차 시각 피질과 시각 정보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하는 시각 연합 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각 정보가 시각 피질에 도달하면 사물의 위치, 모양, 운동 상태 등을 분석하게 된다. 만일 이 후두엽에 손상을 입게 되면 눈에 이상이 없고 눈에서 뇌로 들어오는 신경에 이상이 없어도 시력을 잃게 된다. 그 다음 측두엽. 이 측두엽은 1차 청각 피질이 있어서 언어 기능, 청각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시각, 감각 등 감수성, 창의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자, 시각, 감각 등의 감수성, 창의력도 관련이 있다. 이 측두엽 간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측두엽 간질은 종종 뛰어난 창의력, 강한 영적 체험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의 경우 심각한 정신질환과 간질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 반 고흐의 수많은 아이디어는 그의 측두엽에 발생한 간질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측두엽 간질 환자들은 종종 종교적 환영을 목격하며 시각적 능력이 뛰어나다. 패싱어 박사는 측두엽을 자극하여 뇌의 활동을 증폭시키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생각을 자극하고 새로운 감각이 생성됨을 보고한 바 있는데, 측두엽을 자극하면 진동, 움직임, 신체 이탈 체험, 밝은 빛을 보거나 터널이나 동굴을 통과하는 경험, 영적 체험, 이런 느낌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다음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 이 기저핵에 이상이 생기면 이 파킨슨병, 무도병 이런 것이 생긴다. 어쨌든 기저핵은
대뇌 피질 아래쪽에 위치하며 운동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데 느리고 점진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느리고 점진적인 움직임, 이 수위 운동. 그 다음 변연계, 둘레 계통인데 림빅 시스템. 변연계는 대뇌 피질 안쪽에 위치하며 간뇌를 둘러싸고 있으며 해마, 편도체, 중격, 대상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마는 외형 기억을 처리하고 편도체는 뇌의 정서 컴퓨터라고 한다. 편도체, 아미그달라, 뇌의 정서 컴퓨터. 중격, septum은 편도체는 뇌의 정서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와 비교해서 기억할 것으로 생리적 측면에서 정서적 반응을 준비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이다. 다시 생리적 측면에서 정서적 반응을 준비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이다. 편도체는 뇌의 정서 컴퓨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변연계에는 시상하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시상하부가 변연계와 함께 자율신경계를 지배한다. 다시 시상하부와 변연계는 자율신경계를 지배한다. 근데 이제 시상하부를 변연계 내에 넣기도 하고 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변연계는 뇌간과 대뇌 방구 사이, 즉 간뇌와 대뇌 피질을 연결한다. 다시 변연계는 대뇌 피질 안쪽에 위치하고 간뇌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뇌관과 대뇌 방구 사이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간뇌와 대뇌 피질을 연결하는 게 변연계이다. 다시 간뇌와 대뇌 피질을 연결하는 것이 변연계이다. 이 변연계는 학습과 기억, 정서, 동기, 본능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학습, 기억, 정서, 본능, 동기, 감정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해마는 학습과 기억, 편도체는 공포와 관련이 깊다. 이 해마가 손상이 되면 기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간뇌는 대뇌와 소뇌 사이에 위치하는데 간뇌는 약 5분의 4가 이제 시상인데 탈라머스. 이 시상은 감각 대기실. 아까 전에 편도체는 이제 뇌의 정서 컴퓨터가 있고 시상은 감각 대기실. 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대뇌 피질에서 투사하는 주요 감각계, 그러니까 눈과 피부, 코는 안 들어가겠고 눈과 피부 이것의 최종 중개소로서 감각 수용기로부터 이 정보와 뇌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가는 정보를 중개하는 것이 간뇌가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간뇌는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 정보 를 받아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영역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간뇌 내에 있는 시상이 되겠다. 다시 시상이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 정보를 받아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영역에 그 정보를 전달한다. 시상이. 그리고 이제 코는 안 들어간 후각은 빼고 이 시상의 손상을 입게 되면 통각에 대한 예민성이 커지거나 아예 의식을 상실할 수가 있다. 다음 시상하고 하이포살라머스. 시상 밑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투쟁이나 도피 반응을 하는 것이 이제 시상하부가 된다.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조절하고 쾌, 보상과 관련된 곳이 이제 시상하부겠다. 이 시상하부는 뇌하 수체를 통해 여러 호르몬 분비를 통제하고 동기와 정서를 통제한다. 따라서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의 중추가 되는 것이다. 다시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의 중추가 된다. 근데 이제 생리적 측면에서 정서적 반응을 준비하는 곳은 자율신경계고, 그리고 시상하부는 이러한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의 중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상하부는 투쟁고, 도피 반응을 하는 곳이고,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조절하며 쾌와 보상과 관련이 있다. 참고로 조금 전에 그 편도체는 이제 뇌의 정서 컴퓨터라고 있고, 해마는 외연 기억을 처리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고양이나 쥐의 시상하부에 전기 자극을 주면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 시상하부가 손상을 입으면 신진대사 조절과 수면, 그리고 정서 반응 이런 것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섭식, 체온 조절, 성행동 등 동기화된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시상하부인데, 그래서 항상성 유지에도 관여하는 곳이 시상하부가 됩니다. 망상체라는 게 있는데, reticular formation. 이 망상체라고, 간내, 여기 이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인데, 망처럼, 이것은 각성을 제어하고, 외관의 신경망이 된다. 수면, 주의, 근긴장도,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도, 운동, 생명유지, 반사와 관련된 곳이 이제 망상체가 됩니다. 다시 각성 제어를 하는 곳이 망상체인데, 그 외관의 신경망에 해당하고 수면, 주의, 근긴장도, 운동, 생명유지, 반사와 관련된 곳이 망상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뇌. 중뇌는 중뇌계와 중뇌피계로 이루어져 있다. 중뇌, midbrain 는 교뇌와 소뇌 위에 뇌관이 이렇게 퍼져서 형성된 것이 중뇌가 되는데, 이 중뇌는 신체 운동 및 자세를 조절하는 반사중추가 있는 곳인데, 안구 운동, 홍채 수축 등 시각과 관련된 일과 청각,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이 시상하부 밑에 있는 뇌하 수체를 통해 이제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어쨌든 중뇌는 신체 운동 및 자세를 조절하는 반사중추가 있으며, 안구 운동, 홍채 수축 등 시각과 관련된 일과 청각,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등을 담당한다. 그 다음 중뇌는 중뇌계, 텍텀과 중뇌피계, 테그멘텀, 것으로 구성되는데, 중뇌계는 상구와 하구로 구분되는데, 이 중뇌계의 상구는 시각 반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중뇌계의 하구, 중뇌계 하구는 청각 정보의 중계, 청각 정보의 중계를 담당합니다. 다시 중뇌계 상구, 하구가 있는데, 중뇌계 상구는 시각 반사, 중뇌계 하구는 청각정보의 중계를 담당한다. 그 다음에 중뇌피계가 있는데, 중뇌피계는 적핵, red nucleus, 그 다음에 흑증, substance nigra,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뇌계의 적핵과 흑질은 운동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제 흑질 같은 경우, 신체 동작을 제어하는 신경세포가 많이 있는데, 이 도파민을 함유하는 뉴런이 많이 들어있다. 다시 도파민을 함유하고 있는 뉴런이 많이 들어있는 곳이 흑질이다. 근데 이 흑질이 변성이 되면, 즉 도파민이 함유되어 있는 뉴런이 많은 곳인데, 이 흑질이 변성이 되면 파킨슨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후뇌. 후뇌는 소뇌, 교뇌, 연수, 세레벨럼, 소뇌, 폰즈, 교뇌, 메듈라 오블롱가타, 연수, 망상체도 이제 느끼는 하는데, 소뇌, 교뇌, 망상체, 연수, 혹은 소뇌, 교뇌, 연수, 이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후뇌가 된다.
소뇌는 좌우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 표면에는 가로로 난 흠이 이렇게 많이 있고 특정 반사 운동과 신체의 움직임 조절 그리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언어적인 학습, 시간의 흐름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정서를 조절하며 소리, 표면결 이런 것들을 변별하는 능력을 가진 곳이 후뇌의 소뇌가 된다. 다시 소뇌는 신체 움직임 조정, 몸의 평형 유지 이것과 관련된 곳인데 비언어적인 학습, 시간 판단, 정서 조절, 소리 변별, 표면결 변별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운동의 통제, 특히 복잡하고 빠른 운동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제 피아노 연주 같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소뇌가 된다. 이 소뇌가 손상이 되면 똑바로 걷기 힘들고 더듬거리고 단어가 분명치 않으며 이 소뇌는 알코올에 의해 잘 손상이 되는 곳이다. 그 다음 교뇌. 이 교뇌는 전뇌와 소뇌를 연결하는 부위인데 이 전뇌의 정보를 소뇌로 중계해주는 중개소가 바로 교뇌가 된다. 이 교뇌는 수명과 각성을 조절하며 만약 이 교뇌가 손상이 되면 의식을 상실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자극을 하면 또 각성이 유발된다. 그 다음에 연수. 이 연수는 신체의 다른 부분의 신경들이 뇌의 상위 부분으로 올라가는 정도. 연수인데 이 머리와 안면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고 운동 정보를 보내고 그리고 심장 박동, 혈액 순환, 호흡, 소화 이런 무의식적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을 한다. 다시 이 연수는 감각 정보를 받고 운동 정보를 보내는 곳인데 혈액 순환, 그다음에 심장 박동, 호흡, 소화 같은 이런 무의식적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연수가 된다. 이 소뇌는 이 다쳐도 그렇게 죽지는 않지만은 이 연수는 다치게 되면 뇌사가 일어나서 굉장히 치명적이다. 망상체는 이제 그물 형성체인데 reticular formation. 뇌간과 시상을 연결하는 곳이다. 뇌간과 시상을 연결하는 것이 망상체가 된다. 이 뇌의 각성 수준을 조절하고 주의 집중, 운동,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 척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망상체는 척수의 반중력 반사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 참고로 이제 교뇌와 망상체와 연수 이를 합쳐서 뇌간이라고도 한다. 다시 교뇌와 망상체와 연수 이것을 합쳐서 뇌간이라고도 한다. 다시 뇌간을 교뇌, 망상체, 연수 이걸 합쳐서 뇌간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망상체를 빼고 뇌교와 연수 혹은 뇌교를 이제 교뇌라고도 하는데 뇌교와 연수 혹은 교뇌와 연수를 합쳐서 뇌간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변연계에는 이제 해마, 편도체, 시상하부가 들어가는데 해마는 기억과 관련되어 있고 편도체는 정서, 시상하부는 쾌, 보상의 중추가 시상하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 되뇌방구의 기능. 좌우 되뇌방구. 되뇌피질. 이 되뇌피질은 축색, 뉴런 200억 개, 그 다음에 교세포, 그러니까 영양분과 수초를 제공하는 교세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세포는 이제 이온과 신경 전도 물질을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 사고에 관여를 하고, 뉴런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기억에 관여하는 것이 교세포입니다. 다시, 되뇌피질은 축색 200억 개의 뉴런, 그 다음에 교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되뇌피질은 형태와 크기가 거의 같은 두 개의 반구, 즉 우반구와 좌반구로 나뉘어져 있다. 2억 개 이상의 뇌신경 세포 축색 돌기다발,
다리 역할을 하여 이곳, 즉 뇌량, corpus callosum이라는 이 뇌량을 통해 우방구는 신체의 왼쪽으로부터 도착한 정보를, 좌방구는 신체의 오른쪽으로부터 도착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협동하여 기능을 한다. 이 뇌량, corpus callosum은 척수에서 올라온 감각 정보가 상위 뇌로 가는 통로가 바로 뇌량이다. 상위 뇌 구조물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운동 명령의 통로이기도 하다. 다시 이제 감각 정보가 올라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다음 운동 명령이 내려가는 통로이기도 한 게 뇌량인데, 뇌량은 척수에서 상위 뇌로 올라가는 감각 정보의 통로이기도 하고, 다시 그리고 상위 뇌 구조물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운동 명령의 통로가 바로 뇌량이다. 참고로 이 연합령이라는 게 있는데, associational이라고. 그래서 감각이나 근육 이런 것에 관여하지는 않고 정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합령이다. 다양한 감각 입력을 저장된 기억과 연합하는데, 따라서 사고, 학습, 기억, 언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합령이다. 이 전기 자극에는 반응이 없다. 연합령은. 전두엽에 있는 연합령은 판단, 계획, 새로운 기억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연합령이다. 다시 전두엽의 연합령은 판단, 계획, 새로운 기억 처리와 관련되어 있다. 뇌량에 의해서 하나의 정신을 이루게 되며 하나의 마음 구조가 생겨서 두 개의 뇌이지만 하나의 마음이 된다. 만약 뇌량이 절단되어서 뇌가 우방구와 좌방구로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면 정보의 교환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뇌량이 절단된 분리뇌, split brain 환자는 두 개의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의 머릿속에 두 개의 다른 의식이 있으며 그 각각은 독자적인 감각과 인식작용, 학습 경험, 기억이 있다. 분리뇌 환자에게 사과라는 단어를 보여주며 그 단어를 보고 여러 가지 사물들 중에서 사과를 이제 이렇게 왼손으로 집어낼 수는 있지만 이 자신이 본 사과라는 단어를 말하지는 못한다. 또한 오른손잡이에게 정육면체 그림을 보여주고 그려보라고 했을 때 공간적 사고를 담당하는 우뇌의 통제를 받는 왼손 그림은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 반면에 좌뇌의 통제를 받는 오른손 그림은 정교하기는 하지만 입체적으로 그려내지를 못한다. 다시 오른손잡이에게 정육면체 그림을 보여주고 그려보라고 했을 때 공간적 사고를 담당하는 우뇌, 그러니까 이미지뇌, 공간 능력과 기하학적 사고를 하는 이 우뇌의 통제를 받는 왼손 그림은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반면에 좌뇌, 그러니까 수학이나 언어, 추리, 과학, 저술, 논리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좌뇌의 통제를 받는 오른손 그림은 정교하긴 정교한데 입체적으로 그려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분리뇌 환자는 왼손으로 만지는 물건의 이름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손은 열쇠를 붙잡고 있는데 말은 자물쇠라고 합니다. 다시 손은 열쇠를 잡고 있는데 말은 자물쇠라고 한다. 우뇌는 영상과 심상으로 생각을 하고 좌뇌는 언어적, 논리적 사고를 한다. 다시 우뇌는 명상과 심상으로 좌뇌는 언어적, 논리적 사고를 한다. 그 분리뇌 환자 왼손으로 만지는 물건의 이름을 대지 못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지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우선 행동을 먼저 하고 그 행동을 관찰해서 그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이 뱀의 자기 지각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이 1960년대 초 미국의 뇌과학자였던 로저 스페리는 간질병 환자의 발작을 줄이기 위해 축색 돌기다발 절제 수술, 그러니까 뇌량 절단을 수술을 받은 이 분리뇌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오른쪽 눈으로만 자동차 그림을 보도록 한 후에 무엇을 봤느냐 라고 물어보자 자동차를 보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근데 왼쪽 눈으로 보게 한 환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왼쪽 눈으로만 보게 한 환자의 경우는 오른쪽 뇌에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양반구는 신체의 서로 다른 쪽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의 우측을 통제하는 좌반구와 좌측을 통제하는 우반구는 서로 상이한 기능을 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양반구는 뇌량을 통해 밀접한 정보 교환을 통해 협동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좌반구는 언어뇌, 즉 언어적, 논리적 사고로 하는 언어뇌라고도 하며 언어 중추가 자리 잡고 있다. 영어의 단어나 수거의 의미를 기억한다든지 수학 공식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수학, 언어, 추리, 과학, 저술, 논리적 기능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좌반구가 발달하면 언어 구사 능력, 문자나 숫자, 기호의 이해, 조리에 맞는 사고 등 분석적, 논리적 능력이 뛰어나며 합리적이다. 이 좌반구가 손상되면 언어장애는 물론 논리, 분석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 좌반구의 전두엽에 위치한 브로카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 말을 할 때 말이 느려지고 발음이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좌반구 측두엽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말 뜻은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대신에 이제 빠른 속도로 유창하게 말을 할 수는 있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미가 통하지 않는 말을 한다. 반면에 우반구에 손상을 입으면 언어장애를 나타내질 않는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좌뇌를 많이 개발하게 되고 좌뇌 사용이 습관화되는 경향이 있다. 좌뇌만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언어로 사물을 판단하고 언어로 기억을 하는 습관이 있다. 꽃도 실제 꽃 모양이 아닌 꽃이라는 단어로 관념화하여 기억함으로써 많은 유아들이 거의 비슷한 모양의 꽃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우반구는 이미지뇌, 영상과 심상으로 생각을 하는 이 이미지뇌라고도 하며 공간 능력과 기하학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우반구는 그림이나 음악 감상, 스포츠 활동 등 단순의 상황을 파악하는 직관과 같은 감각적 분야를 담당한다. 주로 예술적, 직관적 기능을 하여 음악, 미술, 조각, 무용, 사물의 지각, 환상 등과 관련이 있다. 우반구는 기억을 이미지화하여 영상, 심상으로 기억을 한다. 얼굴의 생김새, 음성, 분위기 등으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우반구의 작용이다. 결국 우반구는 비언어적, 시, 공간적, 동시적, 형태적, 종합적, 직관적, 아날로그적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 다시 우반구는 비언어적, 시공간적,
동시적, 형태적, 종합적, 직관적, 아날로그적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 우방구가 손상이 되면 예술적 이해 능력과 직감의 장애를 초래한다. 우방구에 손상을 입으면 언어 능력은 남아있으나 비언어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길을 잘못 찾아가거나 착각하기도 한다. 대신에 감정적인 변화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좌반구는 신체의 우반신을 조절하며 우반구는 신체의 좌반신을 조절한다. 사고로 뇌를 다치거나 뇌에 손상이 있을 경우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 다시 우반구에 그래서는 왼손 촉각을 느끼고 음악을 이해하며 그림을 이해하고 무용, 지각, 조각, 환상 이런 것이 관련된 곳이 우반구가 됩니다. 좌반구는 오른손 촉각, 수학, 언어, 과학, 저술, 논술 이런 것들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 척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그 말초신경계는 다시 자율신경계와 체신경계 이게 있었는데, 중추신경계에 이제 척수, 간뉴런이 많이 있는데, 이 척수는 뇌와 신체의 부분을 연결하는 신경 케이블로서 이 뇌로 정보를 보내고 뇌에서 메시지를 받으며 일부 반사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뇌로 오가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 신경섬유는 뇌와 척수 사이의 어느 곳에서든 한 번은 교차를 하게 되고 좌반구는 신체의 우측을, 우반구는 좌측을 지배하게 된다. 어떠한 자극이 주어지면 이 자극은 감각 뉴런을 거쳐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받은 메시지는 운동 뉴런을 통해 근육이나 분비선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반사 운동은 자극이 뇌까지 전달되진 않고 척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무릎 반사처럼. 두 번째 말초신경계. Peripheral Nervous System. 이 말초신경계는 이 중추신경계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또 중추신경계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즉 뇌와 척수를 신체의 다른 부위와 연결시켜주는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초신경계는 다시 신경을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체성신경계, somatic, 그러니까 수의적이라는 뜻인데 somatic nervous system, 그리고 자율신경계, 불수의적이라는 뜻으로 이제 autonomic nervous system으로 나뉜다. 수의적인 체성신경계와 불수의적인 자율신경계로 나뉜다. 인간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적인 체성신경계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적인 자율신경계로 나뉜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해당하는 체성신경계는 마음대로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자율신경계는 맥박이나 체온처럼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인다. 자, 거기서 이제 체성신경계, 여기에는 이제 운동 뉴런이 수백만 개 있는데 수의적이고, 이 체성신경계는 여러 감각으로부터 중추신경계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에서 골격근으로 또 메시지를 전달한다. 감각신경은 피부, 근육, 관절 등으로부터 중추신경계로 정보를 전달하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로부터 근육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게 되고 운동신경을 통해 신체 조절이나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자율신경계. 여기는 감각뉴런이 수백만 개가 있는데 불수의적이고 이 자율신경계는 생리적 측면의 정서 반응을 준비하는 것이다. 비교할 개념으로 시상하부는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하는 것이고 편도체는 정서학습의 뇌기제라고도 부른다. 이 자율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신체의 내부 기관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신체의 내적 환경 유지에 관여하며 불수의적이다. 교감신경 (sympathetic nervous system과 부교감신경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한다. 이 교감신경은 위기사태에 직면할 때 주로 작용을 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교감신경의 주요 활동을 보면 동공확장, 타액 분비 억제, 심장박동률 증가, 기관지 확장, 위의 연동운동과 분비 억제, 방광수축 억제, 아드레날린 분비. 이 방광수축 억제니까 방광이 이제 퍼지게 하는 거예요. 이완되게.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안정되어 있을 때 주로 작용을 하며 에너지를 생산,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신체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는 반대로 동공수축, 타액 분비, 자극, 심장박동률 감소, 기관지 수축, 위의 연동운동과 분비 자극, 담즙의 방출 자극, 방광수축 등에 관여한다. 방광수축, 부교감신경. 그 다음 뇌분비계. 뇌분비계와 행동의 관계. 인간의 행동을 조절, 통제하는 것은 신경계 뿐만 아니라 뇌분비계, endocrine system도 관여를 한다. 이 신경계와 뇌분비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계는 뇌분비계에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지시하고 호르몬은 다시 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신경계의 정보 처리 속도는 매우 빠른 반면에 뇌분비계의 정보 처리 속도는 신경계에 비해 느린 편이다. 뇌분비선, 그러니까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생식선, 췌장 이런 뇌분비선은 혈관으로 호르몬을 방출하여 신진대사 조절, 성장 조절, 성적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균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이 뇌분비계에서의 의사 전달은 직접 혈류로 분비되는 화학물질인 호르몬에 의존한다.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통제를 받으며 뇌분비선의 지휘관 역할을 한다. 이 뇌하수체는 다양한 호르몬을 생산하고 다양한 영향을 갖고 있다. 이 뇌하수체는 대뇌피질에 비교될 정도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특히 뇌하수체 전역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다른 뇌분비선의 활동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추선, 마스터 글랜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시 뇌하수체 전역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다른 뇌분비선의 활동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추선, 마스터 글랜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출산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뇌하수체 후엽, 출산 준비. 이 갑상선 호르몬은 체내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한다. 다시 갑상선 호르몬은 체내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한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은 먹어도 살이 빠지고
다양한 정서적 변화들이 따르는데 특히 공격적이 되고 우울해지는 그런 증상이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된다. 어쨌든 이 갑상선 호르몬이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을 초래하게 된다. 부신 호르몬 중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테로이드계라고 하여 신진대사 활동을 조절한다. 다시 부신 호르몬 중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테로이드계라고 해서 신진대사 활동을 조절한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기록을 좋게 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종류가 많다. 반면에 부신수질, 피질이 아니라 비신수질 호르몬은 아민계라고 하며 이것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일기식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부신수질 호르몬이 되는 것이다. 부신피질과 부신수질 모두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에 매우 중요한데 이 부신피질과 부신수질 모두 위협에 대처하도록 신체를 준비시키는 호르몬을 방출한다. 다음 생식선. 생식선은 신체 발달, 생식기관, 성, 행동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 신체 발달, 생식기관, 성행동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식선이 된다. 이 성 발달을 자극하며 남성은 고환, 여성은 난소에서 분비된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만들어내는데 남성은 고환과 부신에서 여성은 난소와 부신에서 생산을 한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특히 남성의 2차 성징을 관장하며 근육의 양, 강도, 뼈 질량을 높이며 공격성을 유발한다. 사춘기에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적으면 2차 성징의 발육이 늦어지며 중년기에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성욕 감소, 근육 양과 근력 감소, 우울증 등을 초래하여 남성 갱년기를 맞을 수 있다. 여성을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을 관장하여 성기 및 유선 발달을 촉진하고 자궁 내막의 증식을 촉진하며 자궁근의 발육, 월경 주기, 배란 촉진 유도 등에 관여를 하고 임신을 했을 때 모체 변화를 야기한다. 이 시상 하부를 보면 시상 하부 밑에 이제 뇌하 수체가 있고 뇌하 수체 전엽은 이제 다른 뇌 분비선의 활동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주선이고 그 다음에 뇌하 수체 후엽은 출산을 준비하는데 어쨌든 이 뇌하 수체는 성장 호르몬, 뮤즙 분비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이런 것들을 내보낸다. 근데 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말단 거대증, 프롤락틴 과다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쿠션병,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분비 이상증 이런 것들을 초래하고 너무 적게 나오면 뇌하 수체, 소인증, 유증 분비 부전,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 요봉증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최근에 뇌과학 연구 동향과 관련해서 바이오피드백 요거와 관련해서 좀 보면 이 고도의 의식 집중 수련이나 바이오피드백 요법을 통해서 자율신경 그러니까 불수의적인
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대체의학 차원에서 만성 통증, 긴장성 두통, 스트레스, 불면증, 불안증, 소화기 궤양, 신경성 장 증후군, 이명, 심장질환, 고혈압, 요실금 이런 다양한 분야의 환자 치료에 이 바이오 피드백 요법 혹은 의식 집중 수련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자율신경은 맥박이나 체온처럼 내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으로 동양권에서는 고도의 의식 집중 훈련을 통해 자신의 체온이나 맥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지만 이 서양에서는 심장박동, 소화기 운동, 혈압, 뇌파, 근육 긴장도 등을 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의학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브라운과 그린 박사가 명상 전문가가 뇌파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생체에서 나오는 신호를 다시 생체에 입력해서 연습을 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비롯된 게 바로 바이오 피드백 요법이 된다. 이 바이오 피드백 요법에 필요한 기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실제로 의사들이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바이오 피드백 요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계의 도움 없이 환자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증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2번에서 20번 정도 해야 훈련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에 뇌전도라는 게 있는데 EEG, Electroencephalogram, 뇌전도, 두뇌 표면의 전기파를 증폭시켜서 기록하는 게 이 뇌전도가 되는데 이 두피, 이 머리에 두피에 부착한 전극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뇌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RTMS라는 게 있는데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이라고 해서 자기 자극 펄스를 이용해서 일시적, 가역적 손상을 통해 뇌 영역을 일시적으로 불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이 자기 자극 펄스를 이용해서 일시적 그리고 가역적 손상을 통해 뇌 영역의 일시적인 불활성화를 통해 치료하는 기법이 RTMS가 되는데 이 가역적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 조직의 손상은 이제 가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MRI가 있는데 이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 공명 촬영 장치 여기서 몸에다가 고주파를 쏘고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용이한 것이 이제 MRI가 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촬영 장치 PET라는 게 있는데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성자 촬영 장치 PET 이는 방사성 물질을 몸에 주사를 해서 그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포도당이 소모되는 곳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뇌자도 측정장치라는 게 있는데 뇌자도 측정장치 이거는 우리나라 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뇌자도 측정장치 마그네토 엔시팔로그래피라고 해서 이거는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 신호를 잡아서 분석하는데 인체에 해가 없다. 그 치매 조기 진단, 태아의 뇌 기능 진단, 뇌 지도 작성, 그리고 침술의 과학화 이런 것에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치매 조기 진단, 그다음에 뇌 기능 진단, 뇌 지도 이런 것은 이제 기능성 뇌 질환에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fMRI, functional. 아까 전에 그 MRI는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용이하다고 했는데 이 fMRI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functional MRI 이거는
두뇌의 구조와 그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연속적인 MRI 영상을 비교해서 혈액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뇌 촬영기, 메이그라는 게 있는데, 자기 뇌파 검사, 마그네토 엔시팔로그램, 매그. 이 매그 대뇌 촬영기는 뇌 속에 있는 화학적 변화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뇌세포의 전기 활동을 추적해서 그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스캐너 같은 기기가 바로 매그, 대뇌 촬영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매그를 사각형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간단한 실험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0.5초 만에 뇌의 전 기능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의 생각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매그, 자기 뇌파 검사, 매그, 대뇌 촬영기가 됩니다.